세계 최고의 공대라 불리는 MIT, 그 MIT 교수 집마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한 AI 알고리즘 난제를 한국의 29살 여성 연구원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건 MIT 가르치지 않는 방식이다. 교수진들의 감탄이 쏟아졌지만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배경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국의 보육원 출신 고아가 실리콘밸리를 뒤흔드는 AI 천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안정적인 실리콘밸리의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을까요? 전 세계 AI 연구진들이 주목한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그럼 이제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일명 MIT의 메인 강당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세계 AI 컨퍼런스, 전 세계에서 모인 AI 연구원들의 눈길이 저를 향해 있었죠.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칠판에는 존스 교수가 제시한 난해한 수학 기반 AI 알고리즘 문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분필을 들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발한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청중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법을 보여주었죠. 마지막 등호를 그었을 때 존스 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랍군요. 이서윤 박사. 존스 교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MIT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순간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이서윤 박사님,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을 생각해내셨나요?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배우나요? 당신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죠.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절, 미국으로 오게 된 극적인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길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더욱 집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배경, 우리만의 독특한 경험이 큰 역할을 하죠. 존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윤 박사의 발표는 우리에게 AI 연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의 창의성과 경험이 어우러진 예술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경험이 제 연구에 특별한 가치를 더해주었다는 것을요. 무대를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군요. 어떻게 한 고아원 소녀가 세계적인 AI 연구원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말이죠. 15살이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의 일상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곤 했어요. 숫자들은 제게 특별한 의미였죠.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도 저는 수학 문제집 속에서 제 세상을 찾았습니다. 숫자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늘 같은 답을 주었거든요.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김 선생님은 제 재능을 알아보셨습니다. 서윤아, 넌 특별한 아이야. 이런 문제를 이렇게 빨리 푸는 건 천재성이 없으면 불가능해.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죠.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공부벌레, 괴짜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아이들이 책상을 발로 차고 지나가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면 도서관 구석에 숨어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머릿속으로 복잡한 방정식을 풀며 현실을 잊으려 했죠. 수학은 제게 도피처였고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다가 잠들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날 야간 당직이셨던 원장 선생님께서 담요를 덮어주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보육원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한지수라는 아이였죠. 지수는 저와 달리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너랑 나는 달라. 하지만 그게 우리의 장점이야. 지수의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수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고 지수는 은행가가 되겠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의 한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클레어와 데이비드 밀러 부부였죠. 그들은 한국의 보육시설을 후원하는 미국인 사업가 부부였어요.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
저는 평소처럼 구석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옆에 앉아 제가 풀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았죠. 이건 대학교 수준의 미적분인데? 데이비드의 놀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클레어도 다가와 제 노트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그들은 원장 선생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로 자주 보육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클레어는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영어 동화책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수학책도 선물해 주셨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크게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운명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질지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폭풍 후 전의 고요 속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해 겨울, 원장 선생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였죠. 밀러 부부의 추천으로 보스턴의 단기 영재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한국을 떠나본 적 없는 제가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원장 선생님께서 함께 가주시기로 했고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던 날 지수가 작은 메모장을 건네주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와.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눈을 감은 채로 있다가 정신을 잃었죠.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보스턴의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을 했다고요. 많은 승객들이 다쳤고 원장 선생님은 그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가 된 거죠.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밀러 부부가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없이 함께 있어 주셨어요. 서윤, 우리가 내 곁에 있을게. 클레어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죠. 밀러 부부는 제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보육원과의 협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클레어는 매일 병실을 찾아와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데이비드는 제가 좋아하는 수학 문제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수학 공부는 계속했어요.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죠. 복잡한 방정식을 풀면서 현실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들은 제가 병실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산하는 모습을 신기해했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우리가 본 환자 중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는 처음이에요. 그렇게 서서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러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조금씩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지수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시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네요. 밀러 부부의 집은 보스턴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해요.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주택,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들, 그리고 제 방이 된 2층의 밝은 공간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죠. 클레어는 제 방을 꾸미는데 정성을 들였어요. 책상 위에는 새 수학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도 걸어주셨죠. 하지만 새로운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레이튼 고등학교,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중 하나였죠. 첫날부터 저는 주목의 대상이었어요. 저기 새로운 아시안 애야. 양부모한테 입양됐대.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아팠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문화적 차이도 커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수학 시간만은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칠판 앞에 나가 문제를 풀었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적분 수업에서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거든요. 브라운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서윤.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 애 천재인가 봐. 어떻게 저렇게 푸는 거지?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아이들은 더 노골적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줄리아 스미스. 그때까지 수학 성적 1등이었던 아이였죠. 넌 그냥 공부벌레일 뿐이야.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책상 위에 악의적인 메모가 놓여 있기도 했고 때로는 제 사물함이 망가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켜준 건 양부모님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매일 저녁 제 수학 공부를 도와주셨고, 클레어는 끊임없이 응원해주셨죠. 넌 특별한 아이야, 서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길을 가면 돼. 그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점차 저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어요.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고, 방과 후에는 수학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도 만났죠. 제임스라는 물리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는 제가 푸는 방식에 흥미를 보였고, 저는 그의 물리 이론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문제를 풀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학교에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선발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죠. 이제 제가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회 전날 밤, 클레어는 제 방에 들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긴장하지 마, 서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죠. 보육원에서 혼자 공부하던 시절, 이런 따뜻한 응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수재들, 모두가 우승을 노리고 있었죠. 첫 번째 문제를 받았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내 침착해졌습니다. 문제를 읽어내려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여러 해법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에서 독학으로 공부했던 방식들, 그리고 제가 개발한 독특한 풀이법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의 시험이 끝났을 때 저는 모든 문제를 풀어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포기했던 마지막 문제까지도요. 결과 발표는 2주 후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밀러 부부는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어요. 데이비드는 매일 저녁 보드게임을 하자고 했고, 클레어는 제가 좋아하는 한식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죠.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1위, 만점이었어요.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고, 지역 신문에도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보스턴의 한국계 수학 영재, 전국 대회 석권.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MIT의 러셀 교수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풀이는 본 적이 없소. 특별 전형으로 MIT에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소? 이 소식을 들은 줄리아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 축하한다고 했죠. 내가 진짜 천재였구나.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공부하는 건 어때? 그 후로 우리는 의외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방과 후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고, 때로는 서로의 집에서 수학 스터디를 하기도 했죠. 줄리아의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더 이상 저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이 저물어갈 무렵,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MIT에서 AI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걸어온 길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MIT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었습니다. 첫 학기부터 AI 연구실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제가 올림피아드에서 보여준 독특한 수학적 접근법이 AI, 알고리즘 개발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다고 교수님들이 판단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습니다. 연구실의 최연소 인턴이었고, 게다가 학부생이었죠.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대학원생들이 떠난 후에도 혼자서 알고리즘을 연구했죠. 때로는 아침까지 코딩을 하다가 그대로 잠들기도 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 연구 성과를 발표할 기회가 왔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새로운 최적화 방법을 발견한 거였어요. 발표장에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와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관심 어린 눈빛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의 접근법은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제가 한국에서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교과서가 부족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청중들 중 한 사람이 발표 후 저를 찾아왔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AI 연구소 대표였죠. 우리 연구소에서 인턴을 해보지 않겠어요?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저는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MIT에서의 연구도 중요했고 무엇보다 아직 학부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오히려 권유하셨어요.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해. 넌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그렇게 저는 3학년 여름방학부터 실리콘밸리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죠.
연구소에서는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문제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때로는 답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매달렸죠.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작성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이 AI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의 인턴 생활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었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처리 속도가 40%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연구소 대표는 제게 정직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우리 팀에 합류하면 좋겠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상업적인 방향성이 제가 꿈꾸던 연구와는 달랐거든요. 특히 매튜리라는 선임 연구원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매튜는 뛰어난 연구원이었지만 너무 수익성만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기업이야. 학술적인 성과보다 실용성이 중요해.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가 추구하던 건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발전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인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죠.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 친구였던 지수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지수는 이제 한국의 유명한 금융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 소식 들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지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성장 과정,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지수는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대화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제가 꿈꾸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튜와의 갈등은 오히려 제게 좋은 자극이 되었죠. 내 방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난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해.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안정적인 자리를 뒤로하고 제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클레어와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 결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우린 항상 내 편이야. 그들의 지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소 설립을 준비했죠. 제가 꿈꾸던 진정한 AI 연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연구소 설립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도움으로 한국의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은 제 비전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이서윤 박사님의 연구가 한국 AI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큰 힘이 되었죠. 양부모님도 흔쾌히 지원을 약속해 주셨고, 보스턴 근교에 있던 저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주셨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보스턴에 작은 연구소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2명의 연구원으로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매튜가 먼저 연락을 해왔죠.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매튜는 우리 연구소의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연구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소개해준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만났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서윤 박사님처럼 세계를 무대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양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보스턴 교회에 있는 저택을 리모델링해서 2분께 선물해드렸어요. 클레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죠. 내가 우리의 자랑이야. 서윤, 데이비드도 평소와 달리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우리 딸인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를 통해 제 소식을 접했다며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경험도 저를 성장시킨 소중한 기회였어요. 이제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겠죠.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지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딥러닝 알고리즘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매튜의 실용적인 안목과 제 학술적 접근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 같아. 매튜의 말처럼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꿈꾸던 그 작은 소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죠. 제 꿈은 더 커졌습니다. AI를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꿈을 가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시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